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봅시다. 역시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 안 보여주신 분도 뭐 그래도 감사하고 저는 신장내과 신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식 면역에 관련해서 수업할 건데 제 수업 시간에는 아마 잘 아실 거지만 기도하고 시작해서 종교가 혹시 다르시더라도 주무시지 말고 잠깐 이렇게 명상하시고, 예, 저는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우리 본과 1학년 선생님들과 또 이식 면역의 첫걸음을 또 배웁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는 길에 복 주시고, 환자를 참 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일 공유된 거는 잘 보이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식 면역 좀 생소할 수도 있다, 그죠? 이식하고 면역은 또 무슨 관계일까? 참고로 요즘 아마 TV에도 보면 면역 세포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 면역학 기초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배우신 적 있나요? 조금 끄떡끄떡 우리 편 선생님이 또 끄떡끄떡 해줘서 고맙네요. 그럼 지금 일단 얼굴을 공개한 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감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총대 선생님한테 공지를 드렸는데 수업 전 시행할 동영상 읽고 한번 정리 일부는 못 올리셨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꼭 시청하시고, 아마 그 짧은 동영상이라서 아마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책보다는 역시 동영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후에 토요일 자정 내일 그 밤 12시까지 10문제 얼마 안 걸립니다. 한 문제당 3분 걸리니까 다 객관식입니다. 쭉 푸시고 성찰 일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받은 다음에 객관식은 뭐 쉽게 할 거고 주관식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몇 문제 없으니까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는 아마 좀 드렸었고요. 이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길을 걸어왔고 아마 제 기억에 본과 1학년이 아마 97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옛날 사람 같은데 그죠? 같고 그리고 콩팥내과, 신장내과라 전공하겠지만 이식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관련된 연수를 최근 2년 동안 미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인데요. 1954년 12월 24일이 아니고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처음으로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성공 사례였고, 참고로 이제 그 이식을 했던 병원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우에 계셨던 미국 그 지도 교수님한테 왜 하필 23일이냐 물으시더라고요. 24일 날 하면은 25일 날이 크리스마스라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하려고 23일 날 했답니다. 그 쌍둥이끼리 주고받았고요. 참고로 이때 당시에는 이식을 할 때 요즘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MHC, 사람에서는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이라는 HLA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면역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콩팥을 이렇게 떼서 준단을 줄 때, 이게 쌍둥이 걸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아주 확실한,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면역학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1900, 그 조셉 모레이 박사는 참고로 성형외과 의사고 90년도에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공부할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이식 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면역학과 관련된다 하면 역시 면역 억제제, 그 콩팥을
이식 뭐라 해야 되나? 아무리 똑같은 그 쌍둥이 거를 받든지 부모 거를 받든지 간에 그걸 받게 되면 역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는 면역 반응이나 세포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식 면역에 대한 통칭이라 하면 보통 혈액형하고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형은 여러분 잘 알 거고, 그죠? AB, O형. 참고로 O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혈액형 받을 수는 없고, 누구에는 줄 수 있다. 그죠? AB형은 A형하고 B형하고 AB형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죠? 특히 주조직 복합체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항원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식하는 과정에서 관여대 분자를 생성한 유전자군이 위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보통 염색체 6번에 있고 크게 두 세트로 나뉩니다.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가 있는데 클래스 1은 뭐 ABC 이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고 클래스 2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DPTQDR로 되어 있고 항원 제시세포에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식할 때 현재까지 주로 하는 게 각 로쿠스마다 2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2개, B 2개, DR 2개, 총 6개를 맞춰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요즘은 일치하지 않아도 이식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AB, DR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DPTQ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현재는 AB, DR을 통해서 이제 이식을 맞는지 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얘기. 그리고 보면 요거를 위에 있는 게 안티젠 그 항원을 제시해주는 세포이고 밑에 있는 게 T세포거든요. T세포는 참고로 종류가 2개입니다. 여러분 CD8번 세포라는 게 있고 CD4번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명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접촉하는 컨택하는 MHC 클래스가 다릅니다. CD8번 T셀은 MHC 클래스 1하고 이렇게 인터랙션 하고요. CD4 T셀 같은 경우는 클래스 2. 외우기 쉽게 보면 곱하기에서 8 나오면 됩니다. 1 곱하기 8이 8이죠. 2 곱하기 3은 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딴 거는 까먹더라도 MHC 클래스 1은 CD8번 세포하고 인터랙션 한다는 거. 2는 CD4 T세포하고 컬렉션 한다. 뒤에 보면 좀 분자 구조 좀 다르다. 그죠?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알파 3개 하랑, 그 다음에 베타 2 따로 돼 있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알파 2개, 베타 2개, 분자 구조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번, 8번, 2번, 4번. 요거 개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유전될 때 맨델 단순 유전 법칙으로 유전이 되고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을 때 2개씩 연결을 해서 한 개만 같을 확률은 50%, 2개 다 다를 확률은 보통 25%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 생물을 잘 배우셨지요? 예. 선생님 배웠습니까? 끄떡끄떡.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의지할 때가 우리 편성 선생님밖에 없네요. 화면에. 이 화면은 뭐냐면 우리 몸에 보면 각종 곰팡이, 세균, 그죠? 우리 몸은 이렇게 세균, 곰팡이 외부에 다양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면역, 이뮨 시스템은 소위 말하는 우리한테는 아군이죠, 아군. 아까 말했던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곰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외부 침입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 피부라는 이렇게 외부 장벽이 있죠. 하지만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는 대충 면역 세포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이렇게 감은 잡으실 겁니다. 그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크게 이 나쁜 놈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의 스와팀이라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 특공대 이런 데다 그죠. 들어오면 박살 내는 거죠.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외부 침입이 들어왔을 때 제거하는 기능이 가장 면역 반응의 2가지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면역 세포는 헷갈릴 건데 크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네이트, 원래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2년 전부터 그러니까 힘겹게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도 그렇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으면 어답티브, 소위 말해서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T셀이라든지 B셀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냥 있으면 우리 호스트인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기억은 안 돼 있지만 초반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체라든지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그다음에 덴드리스 이런 셀들이 인네이트 그 이뮤니티를 관여하고 이제 한번 앓고 나면 T셀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서 통상은 T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예전께 들어오면 안티젠 프레젠팅 셀을 통해서 T세포를 자극하고 T세포가 통상 B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어내면 그게 보통 우리 몸을 중화시키든지 이제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면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뮨 시스템은 우리의 아군이다 하는 일은 나쁜 적들이 돌아오는 거 보는 거를 잘 역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빨리 깨부숴야지 호스트가 손상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베일런스하고 그다음 디펜스 하면서 공격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innate immunity와 adaptive immunity가 있는데 우리 아는 T셀, B셀은 통상적으로 후천성 면역, 이미 한번 알았던 그 기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젠 프레젠트 셀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게 MH 클래스 1, 2잖아요. 그죠?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CD8번 세포하고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MH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CD4번 세포하고 붙어서 그 T세포를 자극해서 하나는 사이토톡식 T셀을 하고 하나 CD4는 헬퍼셀 기능을 해서 주위에 있는 B세포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B세포에서 이뮤노글로불린이 내서 내지는 사이토카인을 해서 그 들어와 있는 적들을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해도 면역 반응이 이런 거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콩팥이란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리 쌍둥이가 주든 부모님이 주시든 그다음에 아들이 주든 딸이 주든 간에 다른 게 내 몸에 들어오면 그건 전부 다 foreign body예요. 그냥 박테리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왔을 경우에 결국은 이 T셀, B세포가 난리가 나겠죠. 결국은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면 잘 심었는데 장기가 쉽게 말해 썩어버리는 거예요. 떼내야 돼요. 결국 면역 억제제의 개념은 뒤에 뭐 T셀에 작용하는 면역 억제제 뭐라 이름들이 있는데 결국은 억제하는 게 T셀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B셀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 그게 들어와 있더라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해하시겠죠? 그걸 아주 잠잠하게 만들면 완전히 면역 관용을 하는 거고. 단점은 그게 있죠. 이게 T세포나 B세포를 너무 억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콩팥은 좋겠죠. 이식 장기에는 별일이 안 생기죠. 그러나 정말 인펙션,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 T세포, B세포 반응을 안 해요. 결국은 이식 환자에서 감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이 억눌러 있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환자에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때 평균대를 걷는 거하고 비슷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 양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너무 많으면 면역 세포들이 힘이 너무 발휘를 못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양이 적으면 감염은 막을 수 있는데 이 들어와 있는 콩팥에 손상을 받아요. 이런 게 지금 앞에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게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될 그 키 핵심 내용입니다. 이때가 요 정도만 해도 수업 맞춰도 돼요. 근데 뒤에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그림도 있으니까. 아까 그래 항원 인지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항원을 인지하는 방법은 한글로 된 거 봅시다. 역시 여러분들 뭐 영어 잘하는 건 잘 알지만 역시 한글이 좀 편하다 그죠? 봅시다. 인식하는 방법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공여자, 소위 말해서 이제 콩팥을 준 사람에 들어있는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MHC를 이용해서 T세포가 인식을 해서 안티젠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결국 왜 직접이냐? 들어와 있는 콩팥에서 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웨이라 이해하시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안티바디가 공여자의 PC가 아니고 자기 거, 내 몸에 콩팥을 받는 사람의 몸에 있는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건네줍니다. 요걸 간접인식이라는데 요 따라서 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요 두 가지 인식을 했던 거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세포 내로 전달해서 안쪽에 보면 이제 중요한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중요한 T세포로부터 인터루킨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식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인터루킨이나 사이토카인인데 그 중에서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인터루킨2입니다. 보시게 되면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게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그 T세포를 그 MH 클래스 시그널 1 같은 경우는 MHC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시그널 2 같은 경우는 같이 자극하는 거 T세포를 증식하게 되는데 그 증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 TGF 등등 인터루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면 항원 제시 세포에서 이렇게 아까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T세포하고 관련되는 걸 보통 보면 우리 아까 MHC 클래스 1은 CD4 8번 셀, 2번은 4번 셀인데 그 관련되는 내용을 신호를 보통 1번 신호로 합니다. 뭐 1, 2, 3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아요. 2번 신호는 협동작은 리간드라는 거 CD80나 86 관련해서 T세포에서는 CD28이나 CTLA4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여기 두 번째 신호고 하나는 제3신호인데 그 중요한 인터루킨2가 굉장히 T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그 면역 억제제를 좀 이렇게 사용해 복잡하게 했는데 요 보시면 아까 클래식 시그널 1, 2, 3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한 거 사이클로스포린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 작용하냐면 결국은 아까 면역 억제제가 작용하는 중요한 세포 두 가지 뭐라 했습니까? T세포, B세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는 거의 대부분 경구약제는 T세포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칼시유린이라는 것을 억제를 해서 T세포가 증식되지 않게 합니다. 특징이고 그래서 칼시유린 이니비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칼시유린 이니비터라 CNI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사이클로스포린하고 타크로리무스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약제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아자시오프린이라 했는데 그거는 보통 T세포를 셀사이클을 억제하는데 이거 아자시오프린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골수가 억제돼서 백혈구가 감소되고 혈소판이 감소,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순한 게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MPA라고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딱 셀 합성해서 G1에서 S페이지 가는 여기만 탁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적겠죠. 확실히 백혈구 감소되는 것도 좋고 단점은 뭐냐면 얘는 환자는 자꾸 배가 아프대요. 그 GI 트러블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나머지 스테로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다 억제하기 때문에 통상 면역 억제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세 가지입니다. 칼시유린 이니비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이클로스프린 요게 하나 두 번째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 요게 두 가지 세 번째 스테로이드 요 세 가지 3제요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 타겟은 대부분 T셀을 억제해서 결국 T셀을 억제하면 B세포도 자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좀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국 아까 다이렉트 패스웨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말씀드렸는데 다이렉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해 장기에 있는 안티젠 프레젠팅 셀 속에서 사이토톡식 C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T헬퍼 CD4가 항진되게 되면 통상 생길 수 있는 게 셀룰라 리젝션, 세포성 거부 반응. 하나는 항체가 생긴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고요.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CD4 T셀이 관여하는데 이거는 그 이식 장기에 있는 그 작은 소동맥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격하는 기전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임상면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2학기 때 신장학 통합강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한번 신나게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어서 지금은 한번 그림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인터루킨, 특히 이식 면역에서 중요한 인터루킨은 2,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4년에 첫 이식이 있었고, 그죠? 그래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야 돼. 믿잖아, 그죠? 예. 실제로 미국 뉴잉글랜드 오간뱅크라 해서, 요쪽에,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 그 보스턴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이식의 그 성지처럼 불립니다. 최초로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 핫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약제 사용이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최초로 사용한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 병원도 그리 늦지 않습니다. 84년도에 역시 12월 6일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식을, 아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첫 성공을 했었고, 지금은 우리 병원 이식 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수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이 쌍둥이입니다. 이분이 약간 뚱뚱해서 그런데 결국 첫 이식도 아까 우리 첫 이식 그 세계 최초 이식처럼 쌍둥이를 통해서 이제 이식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식을 하기 전에 결국 면역을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형 검사, HLA, ABDR, 아까 기억나죠? ABC, DR, DPTQ 많은데 그건 다 안 하고 지금은 A 2개, B 2개, DR 2개, 6개를 맞춰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콩팥을 받는데 얘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얘를 혹시나 콩팥을 심었는데 아주 초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예전에는 콩팥이 쉽게 말해 썩어서 수술장에서 콩팥을 떼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황당. 그 왜 그러냐면 몸 안에 그 콩팥을 공격하는 특별한 항체가 이미 생긴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그거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하기 전에 교차 실험이라 해서 그 T세포랑 그다음에 보체를 넣어서 과연 그러니까 피를 넣어서 섞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콩팥 주는 사람이 피를 뽑고 받는 사람이 피를 뽑고 같이 섞어가지고 피가 엉기지 않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엉기지 않으면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기 전에 항체가 그러면 그걸 항상 할 수 없으니까 이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환자의 몸에 그런 항체들, 그 장기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는 게 판 리액티브 안티바디를 해가지고 통상적인 항체가 얼마인지 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혈청학적으로 뭐 분자 생물학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아까 DPDQ, DR을 설명드렸고 그 관련된 하부 R이라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18,000개 이상이 서로 ABDR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부에 아미노산 구조라는 게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까 클래스 1은 이렇게 ABC가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여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피톱이라 해서 항체가 딱 이게 붙여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HLA 유전자 할 때 아까 ABDR이라 했잖아요. 그죠? 통상은 요 표시되는 이렇게 요즘 현재는 요거까지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보고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B는 이제 진 위치고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알릴 그룹이고 그 다음 프로테인, 그 다음에 DNA,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코딩 리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ABDR만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 똑같고 체격도 비슷하고 HLA ABDR 맞는 개수도 똑같은데 실제로 이식을 해보면 어떤 환자는 그 콩팥을 쉽게 말하면 오래 쓰고 어떤 환자는 콩팥 기능이 약해져. 왜 그럴까? 이 보니까 이 부착하는 부위를 대충 보다가 이걸 아주 자세히 보니까 안티바디를 결합하는 걸 자세히 잘 보니까 결국 그 안티바디라는 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안에 들다 보면 또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 구조가 또 다르니까 또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에피톱이라 해서 꼭 특정한 에피톱을 본다. 이 플랫이라고 또 표현한대요. 결국 아까 ABDR 안에서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뭐 3차원 구조로 분석하고 현재까지 아직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지금 단지 그냥 ABDR만 맞춰서는 안 된다.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지나갑시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아까 HLA 항체 검사의 종류, 그 사람끼리 섞어서 크로스 매칭하는 게 있고 이미 있는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항체가 있는 게 몇 퍼센트 죽느냐를 보는 게 있어요. 이거 뒤에 한번 봅시다. 보통 교차 실험의 원리가 결국 그 수여자, 받는 사람의 피 안에 결국 주는 사람이 콩팥이 그게 항원이잖아요. 그 주는 사람의 항원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항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항원 항체가 붙어가지고 인터액션이 생기면서 결국 피가 엉기는 콩팥을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보체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유세포 분석이나 그 다음에 루미넥스라 해서 엘라이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보면 보체 의존성 세포 독성 검사라 해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공여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림프구하고 환자의 혈청을 섞어서 그게 보체를 딱 주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한티바디 셀이 죽어요. 죽으면 지금 요 있는 세포 보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동글동글한 건 살아있는데 이게 까만 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몇 퍼센트 죽느냐를 보고 이게 문제가 안에 나쁜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래됐죠. 공여자 림프구에 수여자 혈청을 섞어서 이렇게 셀이 얼마나 죽는가를 보는 겁니다. 앞에 했던 거 그대로고요.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HLA 항원에다가 이제 그 형광 염색제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그것도 얼마나 죽는지 확인하는 건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그 IgG 관련되는 그 보통 면역 항체가 IgM이 있고 IgG가 있거든요. 그래서 IgG도 G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거 보죠. G하고 M을 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IgM은 최근 생긴 급성기에 생긴 항체라 생각하시면 되고 IgG는 좀 오래된 항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미넥스 같은 경우는 그 항체 하나하나를 단독으로 해가지고 비리에다 이렇게 소위 바탕에다가 HLA 안티젠 하나를 꽂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항체가 이렇게 반응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염색으로 보고 전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오냐. 통상 형광염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 이상 나왔다 하면은 와 안에 항체가 억수로 많구나. 이거는 이식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정도부터 이식하게 되고요. 통상은 그 이식이 아주 그 금기가 되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CDC 보체를 이용해서 했던 방법이 그래서 통상은 20% 내지 50% 이상 세포가 죽으면 이거 양성이라 판단하고 이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안에 있는 항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완전 금기는 아닌데 통상은 예전에는 절대 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구경하시고 이거는 그냥 다 넣어놔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실험을 했을 때 통상 여러분들 림프구를 넣는다 했는데 림프구도 아까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T세포가 양성이 되면 이거는 초급성 반응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뒤에 한번 볼까요? 보면 T세포가 양성이고 B세포가 그러니까 둘 다 음성이면은 도너 스페시픽 안티바디가 없는 거죠. 깨끗한 거죠. 대신에 B세포가 있게 되면은 클래스 2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는 거고 1이 존재하면 그 다음에 너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두 개 다 양성이 나오게 되면 보통 B셀 크로스 매칭 같은 경우는 클래스 1하고 2를 같이 보는 거고 T세포 같은 경우 클래스 1만 봅니다. 그래서 B세포만 나오게 되면 클래스 2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건데 여하튼 T세포에 대한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실제로 이식을 못해요. 근데 B세포 양성일 경우에는 유세포 분석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세는지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차 반응에 대한 검사고 그 다음에는 이 검사를 콩팥 줄 사람이나 이식된 장기를 항상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식 받을 말기 신부전 환자가 몸 안에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볼 때 중요한 거는 판넬 리액티브 안티바디 말 그대로요. 판에다가 반응하는 항체를 보는 거예요.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99 대충 100개쯤 있는데 99개 중에 45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를 50%라 표시하고 통상은 40 내지 50%가 양성이 나오면 highly sensitized 고감작 환자라고 표현해요. 소위 말하는 이 환자가
뇌사이식을 받든 생체이식을 받든 환자가 콩팥을 받았을 경우에 거부 반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면역 억제제나 이런 걸 다른 환자와 다르게 좀 세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판 리액티브 안티바디 검사에 대한 의미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항체의 분율을 어느 정도 확인해서 향후 이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알아놓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혈액형 중요하거든요. 혈액형 A형, B형, O형 중요한데, O형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항 AB 항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A형에 대한 항원이 있으니까 항 B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혈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O는 소위 말해 O는 다 줄 수는 있어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수혈할 때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항원 있고 항체가 있는 걸 생각하시면 O형 같은 경우는 다 줄 수는 있어도 받을 수는 없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O형 같은 경우가 O형의 환자가 말기 신부전 환자를 하면은 이게 뇌사이식을 받을 확률이 낮겠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O형밖에 없잖아요. 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A형, B형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거죠.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반응에서 양성 나오거나 특히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합니다. 안에 항체가 있어도 항체를 걸러내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보통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제대로 하게 된 지가 처음에 했는 거는 55년도였는데 실제로는 한 80년대 후반부터 많이 하게 됐고, 뒤에 보면 이건 우리나라 처음으로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언제 했냐? 그 2000년도, 200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보고로는 2009년도 올라갔고, 참고로 부산에서 처음 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시도를 했었고 성공했었습니다. 우리 병원도 지금 하고 있고, 혈액형 이제 부적합 이식은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 혈액형 부적합 이식할 때 면역 억제제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팥을 보존하기 위한 면역 억제제는 T세포 아니면 B세포가 목표인데 대부분 B세포가 많다 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혈액형이 다르게 되면 안에 항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T세포만 억제하는데 B세포도 억제하는 약제를 써요. 그 중에서도 보면 보통 T세포를 억제하는 건 FK506 이게 타크로리무스거든요. 아까 칼시유린 이니비터 기억나시죠? 네, 그거. 그 다음에 MMF가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 T세포에 있는 C1에서 S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증식 안 되도록 딱 맞는 약. 그다음 스테로이드, 이게 3제요법인데 이건 T세포를 억제하고. 그럼 B세포를 뭘 억제하냐? 리툭시마비라 해서 이거는 B세포가 통상은 CD 마커 중에 19번하고 20번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CD 19번이나 20번을 발현하는 B세포를 억제합니다. 이게 리툭시마비고, 그 다음에 PP는 플라즈마 페레시스, 혈장 교환 수리를 해서 몸 안에 있는 항체를 쉽게 말해 걸러내는 거예요. 걷어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툭시마브는 생산이 안 되도록 하고, 플라즈마 페레시스는 걷어내고, IVIG 이뮤노글로불린은 뭐냐면 이미 생겨있는 항체하고 그냥 이미로 붙어가지고 중화시켜 버리면 되잖아. 결국은 생산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걸러내고, 걷어내버리고, 있는 거는 중화시켜 버리면 이론상으로는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T세포하고 B세포 억제는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리툭시마브를 보통 수술하기 전에 한 18일 전에 주고, 그 다음에 이식하기 2주 전부터 벌써 면역 억제 시작합니다. 통상은 혈액형 적합 이식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를 보통 통상은 하는 날부터 시작해요. 근데 벌써 보면 아니 이제 혈액형이 다를 경우에는 벌써 일찍 시작하죠.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당연히 안에 항체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안 생기려고 사전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는 도움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 감염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이식을 생각할 때 면역 관용하고 감염하고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적절한 면역 억제를 찾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가 면역, 이식 면역. 자, 이식 면역에 대한 지금 거의 한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이식 면역에 대한 중요한 개념.
우리의 면역 체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이뮨 시스템은 우리의 아군이다.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죠? 한 기능은 뭐라 했습니까? 예, 그렇죠.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다음 딱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공격해서 빨리 제거해버려야지 우리 호스트니 우리가 살잖아, 그죠? 근데 그 살기 위한 면역 체계는 뭐라고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체계, innate immune system하고 그다음에 acquired, 그다음 후천성 면역 체계 두 개 있습니다. 통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T세포, B세포는 뭡니까? 예, 후천성.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정말 새로운 균에 내가 접혔다. 근데 T세포, B세포만 반응하려고 기다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을 때 컴플리먼트라든지 그다음 마크로파지라든지 덴드리틱 셀이나 NK 셀 등은 어떤 게 들어오더라 일단 공격하는 거야. 때를 부수고 없애야죠. 없애면서 T세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고. 기억해놓고 나중에 비슷한 놈이 들어오면 T세포가 즉각 반응해서 이제 B세포를 자극해서 항체를 만든든지. 근데 만들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항체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만들 수 뭐가 붙어야 되잖아요. 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T세포 같은 경우는 CD4번하고 8번 세포가 있다. 근데 그냥 받지 않죠. 세균에 있는 그 항원이 있으면 소위 말해 안티젠 프레젠텐 셀에서 항원을 이렇게 가공해서 안티젠 프레젠텐 셀에서 발현되는 MHC 클래스 1이나 2를 통해서 T세포 리셉터에다가 줘서 T세포가 붙는다 했다. 그죠? 그래서 MHC 클래스 1은 CD8번 세포에 전달하고 MHC 클래스 2는 그 CD4 T세라고 딱 받는다 했다. 그죠? 그래서 T세포가 자극받는 거예요. 그 뒤에 단계는 보시면 그 반응하는 게 그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와 다이렉트 패스웨이 기억나시죠? 통상은 다이렉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유자 줬는 사람의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직접 주는 거잖아요. 가져왔는 걸 그냥 직접 주는 거라. 그 T셀, B셀, 그 CD4A 셀 같은 경우는 자극해서 사이토톡식 T셀이 생겨서 그 나중에 셀룰라 리젝션, 세포성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접 주는 거에서 CD4 T셀 같은 경우는 헬퍼 T셀인데 걔는 인터루킨 2를 부여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서 B세포를 자극해서 B세포에서 안티바디가 만들어내서 안티바디 메티드 리젝션,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이 한판 생기고 근데 위에 딱 넣어보니까 인다이렉트 팩스에 또 있다. 그죠? 자기가 가진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CD4 T셀을 자극해서 주고 하니까 트랜스플란트 그로메룰러 스크레로시스 소위 말 딱딱해지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대충 흐름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 이식 면역이 전부고, 그러니까 약제 설명에는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이식 장기, 뭐 콩팥이든 간이든 들어왔을 때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남이에요, 남. 넘 들어오면 남은 죽어야 돼. 아까 말했던 T세포, B세포 하는 일이 걔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거는 나쁜 게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좋은데 이 콩팥이나 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데. 그러면 면역을 눌러줘야 돼요. 통상은 누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T세포, 대부분 T세포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약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칼시유린을 억제한 칼시유린 인히비터 T세포 안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익숙한 사이클로스프린. 그 다음에 요즘은 그보다 타크로리무스를 많이 씁니다. 이게 칼시유린 억제제로 통하고요. 두 번째,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예전에는 아자시온프린 쓰다가 그거는 본매로 그 골수 억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에서 S페이지라는 그 증식만 딱 억제하는 마이크로페놀딘 모페틸이라는 약이 있어요. MMF. 그런데 단점은 배가 아파요, 환자가. 부글부글. 그래서 요즘은 마이폴틱 애시드라고 또 다른 게 나오긴 해서 코팅 제제로. 여하튼 그런 종류가.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그런 약이 중요하다. 뒤에 세 번째 파트 할 때 면역 억제제 한번 설명드리면 감이 오실 거예요. 수술은 어떻게 하냐? 콩팥은 여기 붙여요. 엉덩이 정맥에 이식을 옆에다 붙여요. 예전에는 어디 붙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리아 포사 쪽에 이러니까 제일 좋고, 참고로 이제 요관이 보면은 우리 허리 뒤쪽에 있을 때는
그 요관이 이렇게 S자 모양이라서 역류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거의 직선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역류 잘 생겨요. 감염도 잘 오고. 근데 이렇게 만든다. 지금 요게 이제 잠시만요. 요게 실제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나오니 굉장히 창백하죠. 왜냐하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근데 이러다가 딱 붙이니까 어때요? 딱 붙이니까 빨개지죠, 그죠? 피가 통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게 항체가 있으면 안에 쉽게 말해 시퍼렇게 썩어버려요. 근데 요즘에 인골지먼트가 잘 됐네, 피 잘 통하네, 이런 겁니다. 자, 요 장면은 우리 그 비뇨의학과 김택상 교수님, 보통 이게 수술할 때 관여되는 과가 이식외과, 그 다음에 비뇨의학과, 그 다음에 우리 수술 전에 준비하고 포스트업 케어하는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그 다음에 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지 이식이 잘 진행돼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뜯어내고 이제 이게 기증자예요. 콩팥을 받아서 지금 나왔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고 가시는 거예요. 들고 가서 이쪽에 이제 수혜자 받을 사람이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옆방에서 얼음에 잘 싸야 되겠죠, 그죠? 잘 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맥, 정맥, 요관을 잇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렇게 소변 나옵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수술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맥, 정맥 붙이고 요관도 붙이고 근데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잘 꼬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식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보시게 되면 그게 가장 스키마틱하게 쫙 줄어나는데 콩팥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 인터루킨2 계속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인터루킨2 까먹으면 안 돼. 인터루킨2가 거의 뭐 핵입니다. 여기 보시면 림프구 증식을 억제하는 거는 아까 사이클로스포린이나 FK50 이건 타크로무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칼슘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림프구 증식을 억제하는 건 딴 건 다 까먹더라도 마이크로페널트 모페틸 mTOR을 이니비터 억제하긴 하지만 그건 마이너한 거고 증식을 억제하는 첫 번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1을 억제해가지고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뒤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에 그림 보면 아까 칼슘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게 사크로스포린이라고 타크로면 색깔 똑같이 그죠? 요거는 잠시만요. 이게 색깔이 여기 요거 보이죠, 그죠? 요거랑 요거 그죠? 네, 됐고. 그 다음 MMF는 증식, 퓨린 시스테스 지원해서 S 페이지를 억제한다, 그죠? 그 다음 mTOR로 인히비터 만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 억제제 요것도 역시 MMF과 비슷한 그 억제를 하는데 결국 T세포가 증식하지 않게 하고 안티 인터루킨 2 리셉터 인터루킨 2 리셉터 안티바디도 아까 중요한 게 T세포의 증식에 인터루킨 2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안티바디가 있어요. 그게 보통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이식을 할 때 바시클리스마비라 해서 이식을 할 때 당일 한번 주고 4일째 한번 줍니다. 또 인덕션 세라피를 주는 거고 그 억제하는 거. 기타 안티사이모글로불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다 억제하고 통상 스테로이드는 항원 전달 세포를 억제한다. 다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합병증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염도 생기고 고혈압도 오고 녹내장 뭐 여러 가지 아자스리오프린은 볼수 억제된다 있잖아요. 사이클로스폰 타크로리무스 중에 차이나는 합병증이 뭐냐면 이게 타크로리무스가 좋은 약이긴 한데 당뇨 발생이 얘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타크로리무스는 당뇨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타크로르무스는 이게 다모증, 머리가 빠지긴 하는데 다모증보다 잇몸 비대는 사이클로스포린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클로페놀 모페르틴은 배 아파요. 설명드렸죠? 배 아파요. 엠토르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식 환자에서 암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 약제를 바꿀 때 엠토르 이니비터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엠토르 이니비터 합병증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 세포 증식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암이라는 게 결국 세포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식 이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받은 다음에 시로누스 엠토르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만 한번 감 잡아놔도 괜찮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 이식 면역의 전반적인 그러면 이 면역 억제제를 쓰면 좋으냐?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제로. 초기에 급성 거부 반응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초기 생존 이식 콩팥이라든지 환자 생존율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약제들이 기전상으로 필요한 부분만 딱 억제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콩팥이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단백뇨도 나오고 시럼 크레아틴인 근데 콩팥 기능도 약간 감소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만성 거부 반응이 와요. 약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럼 결국은 제일 좋은 거 그러면 약을 안 쓰면 안 되냐? 안 쓰면 거부 반응 오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약을 줄이기 위한 우리 관심들이 당연히 많이 생긴 거죠. 요 그림은 실제로 54년에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에 일하고 있던 이렇게 면역학자인데 레이 오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소에서 발견한 뭐냐면 이게 이란선 쌍생아소들이 일생 동안 유전적으로 다른데도 쌍생아소들한테서 이게 조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그림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이게 공여자에 있는 마우스 세포를 태아 마우스한테 준다면 쉽게 말해서 이제 마우스가 두 개 있는데 이 주는 소위 말해 공여자 마우스에서 피부를 이게 떼가지고 그 다음에 태아 마우스에 이걸 접종을 하면 남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 안 생기고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죽어나도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세포가 들어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부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 생겼지? 그래서 나중 되면 이게 보시면 네이처란 아주 좋은 논문에 53년 이식하기 전에 54년에 이식 첫 이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세포를 넣더라도 몸에서 이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뭔가 있겠다는 감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 관역에 대한 첫 생각이었고 아마 사람들 생각할 한 50년쯤 지나면 콩팥 그라프트 이식 장기를 신기만 심으면 인데 막 계속 쓸 거다. 면역 억제제도 안 쓰고 될 거다. 약 합병증도 없고 오래오래 쓸 거라는 거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역 억제제 복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최근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역 관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미 이식받은 장기를 오래 사용하고 싶잖아요. 뭐 사고나 이런 걸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약제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가 자꾸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아까 부분 뭐 칼슘 억제하고 다 억제하지만 그 약제로 인한 합병증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특이적이라는 거고 아까 말한 만성 거부 반응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이라 한번 보시게 되면 중추 관용 예전에 T세포에서 사이무스에서 이제 제거하는 거고 말초 관용은 뭐 아너지란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CD4번 T세포 또 T헬퍼 셀인데 T헬퍼 셀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연구하던 중에 이 어떤 T세포를 사용했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장기나 이런 게 손상을 안 받고 보존되는 게 조금 발견이 된 거예요. 얘가 뭐지 이름을 붙인 거를 조절한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T셀이라고 붙였어요. 그 일본 사람이 1995년에 처음 발견했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오간, 그 고형 장기에 있어서 세포 치료, 세포는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던 T세포를 이용하거나 B세포를 이용하거나 마크로파지를 이용하거나 덴드리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장기를 오래 쓰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카구치라는 사람이 95년도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CD4 T셀인데 T셀 중에서도 CD25 발현하는 특별한 T세포를 추출했는데 이게 자가 면역 반응도 안 생겨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확인이 됐었고, 그 종류는 흉선에서 유래되는 내추럴 T렉이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 말초에서 생기는 페리페럴 T렉이 크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족보가 어디냐면 나이브 T셀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폭스피3가 발현되는 이런 T셀이 있습니다. 이거는 톨러런스, 아까 면역 관용 관련되는 레귤레이트 T셀의 정형적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CD4 T셀은 TLP1이라든지 2라든지 17 이렇게 가겠는데 여러분들 기억상으로는 CD4 T셀 중에 조절 T세포가 면역 관용에 일부 관여한다. 100%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관여하는 방법들을 보시게 되면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도한다든지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이때 면역을 억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만 보시고 복잡한 거. 그래서 이거는 요 그림이 딱 요약되어 있는 그러면 그거죠. 이식하기 전에 이식 받을 사람의 몸에서 피를 뽑는 거죠. 뽑아서 그 안에 림프구를 추출하고 그 림프구 중에서 조절 T세포, 레귤레이트 T세포를 빼놨는 거예요. 빼놨다가 딱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이식하고 나서 그 자기가 뽑았던 T세포를 아주 많이 증식을 시켜서 그 사람의 몸에 넣어주면 면역 억제제 안 써도 되겠죠. 이론상. 그죠? 그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거는 T세포를 뽑았는데, 조절 T세포를 뽑았는데, 이게 정말 조절 T세포가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치 않고, 증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서 안 돼 있고요. 몸에 넣어줄 때 언제 넣어줄 거냐, 얼마나 넣어줄 거냐, 넣어줄 때 이식하기 전에 넣을 거냐, 이식 후에도 몇 번 넣을 거냐,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지금 면역 관용에 대해서는 한 발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람 몸에서 우리 환자 몸에서 조절 T세포를 빼서 증식해서 뻥튀기를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중에 증식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나오죠. 인터루킨 2. 그죠? 인터루킨 2는 여러분 까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2021년도에 드디어 이제 임상 연구가 조금 나왔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에서 조절 T세포를 줬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치료, 그다음 밑에 셀세포 같은 경우는 일반 약제도 쓰지만 셀세포, 소위 말하는 조절 T세포를 줬는 거죠. 한 6번 정도. 주고 나서 목표는 일반 레퍼런스 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타크로리무스, MMF, 스테로이드 3개 주잖아요. 그죠? 바실릭스마브는 아까 인터루킨 2 리셉터 안티바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T세포가 증식되지 않는. 요게 인덕션, 초기 치료를 주고 유지 치료를 3가지를 일반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주고 나고 보니까 이게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일단 리젝션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해보니까 괜찮았다. 할만하구나. 란셋이라는 아주 좋은 문헌에 실렸었습니다. 요 뒤에 나온 것도 면역 억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 연구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전형적인 치료로 해서 이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서 치료로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게 드디어 2상 초반까지 나온 상태라서 아마 3상 실험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네요. 원래 수업은 늦게 시작하고 일찍 마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또 금요일이다, 그죠? 오늘 크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한 4가지. 첫 번째, 이식 면역.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식 면역에 대해서 기억났으면 좋겠던 거죠. 아, 그렇지.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그, 나쁜 우리 몸을 침범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잘 감시하고, 그치, 공격하는 것들이지. 우리 아군이 아군. 근데 장기로 봐서는 아군이 아니. 장기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좋은데. 그래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럼 면역세포는 어떻게 나뉘지? 그렇지. 애초부터 내 몸에 가지고 있던 선천성 면역.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니다. T세포, B세포는 다 뭡니까? 후천성. 그러니까 교육받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 상황에 코비드 19이나 새로운 바이러스 몸에 딱 들어오면 T세포, B세포만 있으면 우리 다 죽겠죠. 안 되지. 컴플리먼트라든지 NK셀이라든지 덴드리틱 셀이나 이런 선천성 면역 세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근데 T세포, B세포가 작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교육받고 나면 그 중에도 교육받는 T세포가 교육받으면서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놈들이 딱 들어오면 이 뭐지? 걔네는 증폭하면서 사이토카인도 만들어내고 B세포를 작용해서 면역 글로불린도 막 만들어내서 결국은 들어온 적들을 공격해서 끝을 내죠. 그러면 T세포, B세포가 그럼 들어온 적들을 어떻게 인식하지? 앞에 말씀드렸던 뭐 보체라든지 이런 같은 옵소닌 작용에서 이렇게 소위 말 그냥 삼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게 T세포, 니페사 이럴 시간도 없고 그냥 삼키는 건데 일단 T세포, B세포를 이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T세포 결국은 바깥에서 이제 적들이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을 그대로 인식을 못해요. 우리 몸에 있는 마크로파지 등의 항원 인식 세포들이 그걸 꿀떡 삼켜요. 삼켜서 프로세싱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MHC 클래스 1, 2를 통해서 발현을 해서 T세포에다 선물 주는 거예요. 줄 때 클래스 1, 2가 있다. MHC 클래스 1, 2. 클래스 1은 CD8번 세포를 자극해서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나타내는 소위 말해 셀룰라 리젝션으로 하게 되고, MHC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아까 클래스 2가 결국 중요한 게 DR이 관계되는 거예요. 클래스 1 AB고, 그 DR CD 4번 세포를 자극해서 주 관련되는 B세포도 자기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들어낸 이렇게 해서 휴머럴 리젝션, 안티바디 매트릭 리젝션을 이제 관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 자극이잖아요, 그죠? 아까 들어왔던 공여자의 APC 세포가 작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몸에 있는 APC 세포가 작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 CD4 T셀을 이용해서 간접 서의를 하는 거잖아요. 해서 소위 말 트랜스플란트, 그다음에 아테리오 그로메룰로 패시 해가지고 스크레로시스 해가지고 동맥이나 이런 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전반적인 건 이식 면역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고, 약제 결국은 그 안에 3번부터 이야기하면 약제는 결국은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장기를 오래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세포들이 작용을 안 해야 돼요. 그 세포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T세포랑 B세포밖에 없잖아요. 딴 거 되게 있지만. 근데 통상은 대부분의 약이 뭐예요? 다 T세포 누르는 거지, 그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칼슘유린 억제제, 뭡니까?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그것도 T세포잖아요. 두 번째, 이게 T세포의 그 기능을 딱 억제하는 거고. 그럼 증식 안 되도록 하면 딱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틴, G1에서 S 페이지로 못 넘어가도록 딱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아까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작용하도록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딱 막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옆에 뭐 붙는 걸로는 mTOR 이니비터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T세포를 억제하는데 합병증은 뭐라 했습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은 메인 그 면역 억제제는 아닌데 이식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이 눌러 있으니까 나쁜 세포나 암세포가 잘 억제가 안 됩니다. 암이 생겼을 경우 일단 치료받고 나서 그 mTOR 이니비터로 바꾸기도 한다. 각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이니비터,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는 좀 당뇨가 좀 잘 생긴다더라. 그다음에 몸에 잇몸이 막 이렇게 비대되는 거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다모증 생기는 건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관련과 세포 치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초기 합병증은 되게 줄이고 예후는 좋아졌는데 5년, 10년이 지나갈수록 이게 콩팥이라든지 장기 손상을 계속 줍니다. 결국 약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약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면역 관용 치료 중에서 CD4 세포 중에서 면역 그 조절 T 세포가 좀 효과가 있더라. 물론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색깔이 다양하죠, 사람들. 우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체는 앞에 한번 써보려고 여기 있다, 그죠? 갔었던 데는 보스턴 지역이었고, 세계 최초로 이제 면역 이식을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잠깐만요. 네. 특별히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 혈액투석도 최초로 했었고요. 이식 처음 했었고, 그다음 사이클로스포린도 첫 도입했던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었습니다.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네. 잠깐만요. 이 난감하네. 그죠? 빨리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꺼져서 금방 띄우겠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알겠습니다. PDF 파일로 좀 바꿔가지고. 참고로 여러분들 보셨던 그 선생님이 지금 해리슨 교과서에 주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신 저자로 되어 있고, 지금 저는 그 관련되는 조절 T세포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한번 했었고, 요번에 줄기세포하고 그 다음에 동정 조절 T세포 관련된 연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김영호 교수님 그리고 허정훈 교수님도 같이 지금 연구자로 참여해서 아까 그 조절 T세포 관련한 연구 중에서 세포를 증식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론이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줄기세포를 이용하면은 그게 좀 확실하게 증식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좀 나오면서 그걸 실증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조절세포 관련해서는 이식 관련 만성 콩팥병 환자, 그다음에 급성 신손상 환자, 그다음에 빈혈이 동반된 콩팥 환자, 이식 환자, 그 다양한 환자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지금 장기이식 연구소가 지금 개소가 돼서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을 맡으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조셉 머레이 첫 이식을 했던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안 적어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Service to society is the rent we pay for living on this planet.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회를 위한 봉사, 그 섬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제목 보면 Why is transplantation excit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구하는 입장에서나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면역 반응이라는 게 아마 이식 이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아마 류마티스 내과, 알레르기 내과, 호흡기 내과, 당연히 그 캔서 관련돼서 면역이 관여, 결국 암 치료는 또 이식하고 거꾸로겠죠. T세포를 액티베이션 시켜야지 면역 그 세포를 죽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면역 치료나 그다음에 면역학이 관여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식 파트도 지금 면역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약제가 계속 발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임상 면역, 특별히 이식 면역 관련해서 기초되는 개념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너무 일찍 마쳤는데. 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화면, 이게 파일이 자꾸 꺼져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